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홀 exome 시퀀싱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질병 유전자 변이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유전학이나 통계 유전학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발표의 한 절반을 인류 유전학의 개요, 그리고 어떻게 질병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엑솜 시퀀싱을 이용해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아메리칸 인디안에 적용을 해서 대사질환에 관련된 영향을 본 연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파이자의 직원이며 발표할 연구는 리제너런에서 재직할 당시에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유전학은 사람의 DNA에 존재하는 유전 인자가 어떻게 표현형을 조절하고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학문인데요. 제가 관심이 있는 세부 주제는 사람의 표현형 또는 질병을 조절하는 유전자 및 유전 변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변이는 유전자나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경로에 영향을 줌으로써 표현형이나 질병의 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접근 방식을 인류 유전학에 적용을 한 것이 통계 유전학인데요. 통계 유전학은 주어진 샘플 내에서 특정 유전 변이와 표현형 또는 질병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찾는 연구입니다. 여기 예시에 보시면 사람에 따라 이 염기 서열이 C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질병의 유무에 따라 프로포션을 비교를 해보면 이 예시에 따르면 유전염기 T가 C에 비교해서 낮은 심장질환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현형이 만약에 K였다면 같은 식으로 유전염기의 하나가 다른 것에 비교해서 큰 키 혹은 작은 키와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예는 하나의 유전 변이가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지노타이핑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사실 전 염색체상에서 측정된 유전 변이를 대상으로 표현형 혹은 질병과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 방법인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GWAS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GWAS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 변이와 형질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유전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약 몇십만 개의 유전 변이를 이 지노타입을 특정해서 지노타이핑하는 어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지노타이핑 어레이와 레퍼런스 지놈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유전 지노타입을 측정을 하는 임퓨테이션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넥스트젠 시퀀싱이 발전을 하면서 아예 홀 지놈이나 엑솜을 시퀀싱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지와스에서는 여러 유전 인자가 조절하는 복합 형질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는 측정 가능한 표현형이나 질병 유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보면 보통 결과를 이렇게 맨하탄 플롯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전 변이이고 이를 이제 염색체상에 나열을 한 것이고 이제 Y축이 얼마나 강하게 연관성이 발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노타이핑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지와스를 하기 위한 샘플의 availability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매해마다 지와스 발표된 것 중에서 샘플수와 발견된 연관성의 수를 보면 아주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염색체마다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 변이들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연관성이 발견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연관된 많은 유전자 변이들을 GWAS를 통해서 찾았는데요. 이는 사실 상관관계일 뿐 아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먼저 이 유전 변이가 어떤 유전자를 조절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유전자가 어떤 조직이나 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혀야 인과관계를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와스를 통해서 유전 변이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의 표현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자 및 메커니즘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이제 새로운 드럭 타겟 발견이 창구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이 유전자의 mRNA나 단백질을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크리스퍼 에디팅을 통해서 유전 변이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일단 성립이 되면 꼭 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이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는 여러 유전자를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와스 상관관계 자체가 사람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약이 사람에 대한 약효를 발휘할 가능성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질병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유전 변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이제 개인의 유전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학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와스 연구는 한계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전 변이들의 빈도와 영향력의 관계를 보았을 때 보통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전 변이들은 네거티브 셀렉션 때문에 보통 아주 낮은 빈도로 발견이 됩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빈도가 높은 상태로 존재하는 유전 변이들은 대체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지와스를 통해서 발견된 많은 유전 변이들이 대체로 높은 빈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작은 영향을 미치고 이 유전 변이들이 또 비코딩 부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하거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와스를 통해서 질병과 연관된 많은 유전 변이들을 찾았지만 어느 유전 변이들이 어느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홀 엑섬 시퀀싱인데요. 이 홀 엑섬 시퀀싱은 단백질을 전사하는 유전 부위인 엑솜의 서열을 특정하여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 단백질의 서열을 변형시키는 유전 변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 변이들은 실제 그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주 낮은 빈도의 유전 변이들을 발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 변이들은 표현량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홀 엑섬 시퀀싱을 통해서 발견된 코딩 유전 변이들은 사실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형태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 서열의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변화되는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베리언트가 있고 그리고 시퀀스 자체가 인서션 되거나 딜리션 되는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이걸 또 기능적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넌센스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프레임 시프트나 스탑 게인처럼 단백질의 트랜슬레이션을 중단시키거나 스플라이싱을 바꿔서 넌센스 미디에이티드 디케이를 일으키는 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변이들은 사실 단백질의 발현 또는 기능을 아예 없애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redicted loss of function 혹은 필러프로 지칭을 많이 합니다. non-synonymous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서열의 특정 아미노산기를 변형시키는 변이이고요. 단백질의 스테빌리티나 기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노니머스 변이들은 단백질의 서열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통 필러프와 non-synonymous 뮤테이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솜 시퀀싱은 사실 신약 개발에 적용 가능성이 꽤 큰데요. 그 이유는 어느 유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론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실 drug target identification이나 development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리제너런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번 해 2월에 100만 명의 엑솜 시퀀싱을 달성했음을 리포트했고요. 그리고 UK 바이오뱅크라는 약 50만 명의 영국인으로 이루어진 헬스 코호트인데 이 UK 바이오뱅크가 8개의 제약회사와 함께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 코호트의 엑솜 시퀀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관심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GWAS의 한계점을 꼽자면 유러피안 지놈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까지 발표된 GWAS에서 이 인종별 프로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유러피안 인종이 거의 마조리티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존재하는 인구의 프로포션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인종 및 인구 집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해서 유전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좀 늦출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럽인 외 인종에 존재하는 유전적 요소에 대한 이해나 치료책이 늦어져서 인종별 건강 격차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유로피안 지놈 외에 다른 지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지만 또 어떤 인구 집단들을 보면 오히려 유전학 연구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Isolated Founder Population 같은 경우는 이 모집단에서 소규모의 인구 집단이 분리된 이후에 고립된 상태로 여러 제너레이션 동안 유지된 인구 집단입니다. 이 경우에 창시자 효과로 인해서 모집단 내 유전 변이들이 일부 무작위로 상속이 되고 이제 생물학적 고립으로 인해서 유전적 표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적 표류 현상은 이제 그 파퓰레이션 내에 존재하는 유전 변이의 빈도가 아주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변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전학 연구의 장점을 말하자면 원래 낮은 빈도로 존재하던 큰 영향을 지닌 유전 변이들의 빈도가 무작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인구 집단 내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차이가 적어서 이 두 모두가 통계적인 파워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isolated founder population들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유전학 연구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population은 미국 남서부 원주민 인구 집단입니다. 이 미국 원주민 인구는 역사적인 사건들로 비춰봤을 때 isolated founder population의 성격을 띱니다. 약 15,000년 전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육로로 이어져 있던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하면서 창시장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정착 후 오랜 기간 고립이 되면서 유전적 표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 500년 전 유럽의 식민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병목 현상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지닌 유전 변이가 높은 빈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opulation에서는 사실 비만과 당뇨병의 발병률이 엄청 높아서 사실 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벌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사 관련 표현형 그리고 질병 데이터가 아주 자세히 존재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엑솜 시퀀싱을 통해서 이 미국 남서부 원주민 인구 집단에 존재하는 유전 변이들을 찾고 그리고 이들의 대사질환 관련 표현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716명의 미국 남서부 원주민의 엑솜을 시퀀싱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총 약 120만 개의 유전 변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변이의 빈도와 유전 변이의 수를 나타낸 이 플롯을 보시면 이 검정색 부분이 모든 유전 변이를 대표하고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필럽 유전 변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필럽 변이들이 유전 변이의 빈도도 대체적으로 낮고
유전 변이의 수도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진 유전 변이 중에 약 20%의 유전 변이가 기존의 유전 변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변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이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대체로 빈도가 낮은 유전 변이들이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퓨럽 유전 변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퓨어프와 넌 시노니머스 변이들의 빈도를 유러피안 또는 아시안 집단에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수의 변이들이 원주민 집단에서만 발견되거나 훨씬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것도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전 변이들과 빈도가 높아진 유전 변이들은 새로운 유전적 생물학적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redicted loss of function 유전 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의 발현 및 기능 자체를 없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유전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자 할 때 이 필럽 유전 변이가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 남서부 원주민 집단에서 총 2만 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 중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의 이 필럽 유전 변이가 존재하는지를 봤을 때 46%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이 적어도 한 명의 필럽 베리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17% 정도의 유전자들이 적어도 10명의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로프 유전 변이를 가진 유전자의 리스트를 다른 인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많은 유전자들이 오버랩이 됐지만, 각 인종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부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 싶다면, 미국 남서부 원주민에서 연구를 하는 게 사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 원주민 집단에서 발견된 유전 변이들을 어떻게 질병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와스에서 발견된 연관성의 경우에 이 원인 유전자를 추론하는 게 어려운데요.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은 HDL 콜레스테롤과 연관된 유전 변이입니다. 이 유전 변이는 사실 이 코블1이라는 유전자의 3' UTR 부분에 존재하는 유전자인데 사실 단백질의 서열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코블1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 다른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 유전자인지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 남서부 원주민에서 발견된 코딩 유전 변이들과 HDL 콜레스테롤의 연관성을 보면 코블1이나 SLC 진보다 GRB14의 진이 더 HDL 콜레스테롤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여러 다른 인종에서 더 많은 연관성을 특히 코딩 유전 변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면 어느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유전자일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를 들자면 알려진 질병 유전자의 새로운 유전 변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든 두 유전자는 A4B와 PCSK9인데요. 둘 다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에 A4B에서 발견된 이 프레임시프트의 변이는 변이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58mg per deciliter가 낮아지는 피현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 변이는 미국 남서부 원주민에서도 큰 빈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인종에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 변이입니다. PCSK9의 미센스 변이의 경우에
이 경우는 미국 남서부 원주민의 약 2.4%로 꽤나 높은 빈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표현형을 조절하는 유전자에서 미국 남서부 원주민 인구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유전 변이를 발견을 했고, 이러한 발견은 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질병의 위험성 평가 및 진단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여러 서열에 변화를 줬을 때 어떤 서열의 변화가 표현형과 연관이 있는지를 봄으로써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사례로 엑소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 변이 및 유전자를 발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홀 엑솜 시퀀싱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 엑솜 중에서 어떤 유전 변이가 있는지를 보고 어떤 유전 변이가 표현형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사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와스와 동일하게 모든 유전 변이들을 대상으로 대사질환 관련 및 표현형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유전 변이의 대부분이 코딩 유전 변이이기 때문에 원인 유전자의 추론이 용이하고, 그리고 미국 남서부 원주민 인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상에서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유전 변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도가 낮은 유전 변이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코딩 유전 변이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이 동일 유전자에 존재하는 코딩 유전 변이들을 함께 묶어서 유전자 단위로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통계적 검정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 유전학을 이용한 유전적 연관성 연구는 사람의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신약 개발에 큰 가능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엑솜 시퀀싱으로 발견된 단백질의 서열을 바꾸는 코딩 유전 변이를 통해서 기존의 비코딩 유전 변이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인종의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이용해서 질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종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